치과라고 하면은 치과를 갈 때 가장 흔하게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게 가장 큰 게 이제 충치죠. 충치 때문에 치과를 많이 가시고 그 다음에 많이 또 함께 걸리는 것이 이제 치주 질환인데요. 이 충치나 치주 질환 둘 다 모두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치주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의 침 속에, 입 속에는 한 수백 종의 세균들이 그냥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입속에서 그냥 열심히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세균들이 이 치아에 가서 이렇게 붙게 됩니다. 치아에 붙어서 계속 그 안에서 점점 쌓여가다가 우리가 이제 그것들이 염증을 일으키기 전에 양치질을 해서 계속 닦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뭐 밥을 먹고 음식물이 낀 거를 닦아낸다거나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이 침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이 붙는 이 세균들, 그거 이제 플라그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요. 네. 이 플라그를 닦아내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 세균들이 결국은 치아에 붙어서 그렇게 점점 쌓여가다가 우리가 양치질로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을 경우에 어느 정도 많이 쌓이게 되면 이 세균들이 결국 잇몸 안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게 바로 이제 치주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균들이 뭉친 것들을 보통 우리가 바이오필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보통 물때 같은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세균들이 결국은 입안에 붙어가지고 계속 치태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도 결국은 또 양치질에서 닦이지 않고 쌓이고 이렇게 해서 굳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치석이 되게 되고요. 이 치석과 치태가 저렇게 사진에 보이듯이 치태와 치석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또한 정기적으로 뭐 스케일링을 하던가 우리가 치아 관리를 해서 깨끗하게 네.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저것들이 잇몸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 잇몸 뼈를 녹이게 되고 그게 바로 치주 질환입니다. 네, 역시 치주. 만약에 이제 제 몸이 지금 치아다. 그리고 이 가운이 이제 잇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치아를 저희 마이크를 좀 조심해 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치아의 잇몸을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이 가운처럼 이렇게 살짝 가운이 이렇게 살짝 들으면 마이크가 저쪽이죠? 네. 이렇게 들리듯이 네. 살짝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머니이기 때문에 보통 뭐 치은낭, 치주낭 해서 공간이 있게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바이오필름, 그 치태나 치석들이 그 공간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잘 닦이지 않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잇몸 뼈를 녹여서 그 주머니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데요. 치석과 플라그가 쌓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공간이 넓어지면 우리가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사실 잇몸 안에 들어간 부분은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잇몸 밖에 우리가 보이는 치아 부분만 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치석과 어떤 바이오필름 플라그 같은 것들을 또 없애주는 것, 그것이 이제 잇몸 치료이고 또 치주 질환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주 질환은 상당히 흔하고요. 네. 좀 뒤에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도 또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보통 질환이 있지만 별로 아프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고 있다가 많이 불편해진 다음에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평소에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해마다 그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 말도 어렵죠. 쉽게 말하면 네. 쉽게 말하면 이게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많이 가느냐에 대한 통계를 내는데요. 누가 생각해봐도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흔할 거라고 생각되는 건 감기죠. 감기가 가장 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2019년 통계에서부터 이 치주 질환이 감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 수, 1년 동안에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수라던가 또 그 치료 비용, 환자로서 이렇게 쓰게 되는 비용에 있어서도 치주 질환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면서 네. 사실 감기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생각보다 네. 주변에 감기 걸리는 분들이 없는데 그러면서 더욱더 치주 질환이 1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결국은 그 잇몸 질환이 현재 어떤 전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그 보고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흔한 이런 당뇨 질환 같은 경우에 물론 치주 질환이 있다고 치주 질환이 당뇨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들 수는 없지만 당뇨로 고생을 하시는 분이 치주 질환이 있으실 경우에 그 세균이 어떤 당뇨를 조절하는 것을 방해한다거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약으로 조절하는 것들을 방해해서 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게 하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한 연구팀에서는요, 네. 70세 이상의 노인 인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치매 증상이 더 심한 환자분들 중에 네. 실제로 치주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아마 그 치주 질환이 잇몸뿐만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치주 질환이 벌어지고 나면 2차적인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네. 실제로 특히 산모분들, 네. 산모분들에게도 이런 조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 일으킨다라는 보고가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원장님? 네, 특히 이제 산모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임신에 있으실 경우에는 그 아기한테 영향을 줄까봐 병원을 가는 걸 꺼려 하시는 경우가 사실 더 많거든요. 네. 뭐 치과 치료도 그렇고, 뭐 다른 병원들도 그렇고, 뭐 참으시고 막 그러는데 실제 임신에 있는 그 산모가 치주 질환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아이가 다르다 못 채우고 일찍 나오거나 또는 저체중아가 출산되는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으로 현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몸에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좀 생기기 때문에 몸에서 염증에 대해서 좀 취약해지고 이제 힘드니까 면역도 떨어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그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몸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사실 그 염증이 더 빨리 커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셔서 내가 우리 애 가져가지고 애 낳을 때 이가 다 망가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가끔 하시는데 네. 실제 그게 과학적으로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도 이것은 이제 태아한테 안 좋은 영향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 스케일링 받으시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이게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알고 계시는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치석과 플라그들을 다 깨끗하게 없애주면 원상태로 잘 회복시키고 건강한 잇몸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초기에 관리가 되지 않아서 네. 뼈가 녹고 심해질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잇몸 치료, 보통 이런 치주 질환의 치료를 잇몸 치료라고 부르는데요. 많이들 물어보죠. 잇몸을 어떻게 치료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 잇몸 치료는 잇몸 살을 치료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잇몸 치료라고 부르지만 그런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하는 것을 잇몸 치료라고 하고요. 그 잇몸 치료의 시작이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뭐 잇몸에서 피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이미 치주 질환이 생겼기 때문에 더 많은 잇몸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들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스케일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 깊이 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결국은 깊이 들어간 잇몸 안으로 들어간 치석을 다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제 깊이 하면 아프니까 마취를 하고 잇몸 치료를 하게 되고요. 치석이 그거보다 더 뿌리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잇몸에 덮여서 잘 보이지도 않고 깨끗하게 없애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수술을 해서까지 스케일링을 하는 그런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케일링 할 때 쓰는 것을 저 스케일러라고 하는 초음파 스케일러라고 하는 건데요. 네. 지금 치아에 일부러 치아에 우리가 닦지 않았을 때 이 플라그가 치아에 붙어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일부러 지금 영상에서는 보이도록 검정색을 칠해 놓은 건데요. 네. 저런 식으로 보면서 긁어도 완전히 없애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안 지워지네요. 저 스케일러라는 것은 이렇게 긁어서 없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치석을 제거하기는 하지만 저 검정색을 우리가 세균, 바이오필름이라고 했을 때는 저렇게만 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다 제거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어떤 물과 이제 특수하게 만들어진 가루를 이용해서 뭐 스팀 세차하듯이 네. 우리가 뭐 차 닦을 때 예. 물 그냥 이렇게 확 쏘듯이 그런 식으로 치아 전체를 면적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장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치아에 붙어 있는 바이오필름들을 깨끗하게 다 없애주는 것이 이제 치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복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안타깝죠. 의학이 더 발달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 참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치주 질환이 생겨서 잇몸뼈가 녹으면 그 녹은 뼈를 다시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으실 때 가셔서 뼈가 녹기 전에 미리미리 스케일링을 받아서 치주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최선이고요. 네. 치주 질환이 생겨서 치주 치료를 한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거의 최선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이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스케일링 놓치지 않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물어보시는 거. 이 임플란트는 몇 년이 가나요? 평생 쓸 수 있나요? 가장 궁금하시죠? 힘들게 받으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이시니까요. 네. 그런데 임플란트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치주 질환입니다. 임플란트라는 것은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과에 그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인 충치는 생기지가 않죠. 금속이라. 썩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말해온 이 치주 질환, 플라그가 붙어서 잇몸뼈를 녹이는 이런 질환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결국은 뼈가 잡아주는 치아이기 때문에 플라그나 치석이 타고 들어가면서 임플란트를 잡아주고 있는 뼈가 녹아버리면 임플란트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또 임플란트 주의점에서 또 한 가지 치아와 차이점은 치아는 뼈가 조금 어느 정도 녹으면 치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치아가 뭐 흔들리고 피나고 붓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임플란트는 치아와 좀 달라서 뼈가 어느 정도 계속 녹아도 흔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양치질 할 때 피가 좀 나는 것 같지만 씹을 때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 그러니까 불편감이 별로 없다는 점이 다른데요. 이게 임플란트 주의염을 좀 심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됩니다. 별로 안 불편하니까 치과를 잘 안 오시게 되죠. 그래서 임플란트가 불편해져서 가시면 거의 임플란트를 뽑아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셨을 경우에 더욱더 미리미리 불편하지 않으실 때 검진 받으시고 스케일링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잇몸이 안 좋아서 임플란트도 하시고 네. 그 치주 치료를 많이 받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이게 치아도 오복 중에 하나라고 이걸 잘 타고나야 되는데 맞아요. 본인은 우리 엄마를 닮아서 조상 탓하는 건가요? 네. 잇몸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럼 과연 치주 질환도 유전과 관련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유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매하네요. 일단 애매한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잇몸이 안 좋으시다, 좀 관리를 잘 하셔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가 잇몸이 안 좋아서 내가 그렇다, 우리 아버지도 틀리하셨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남의 탓하는 건데요.
일단 원인이 세균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균이라 하는데 이 세균도 결국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디서 그냥 확 생기지 않습니다. 세균은 다 감염되는 거죠. 감염이 되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는 입안에 치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치아에 붙어서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없습니다. 세균이 없는데 그럼 어디서 올까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들은 이제 부모님에게서 오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 아이 입에다 뽀뽀를 한다던가 어떤 숟가락을 가지고 내가 한 입 먹고 아이 한 입 떠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러지 않지만 아주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애들이 씹기 어렵다고 이렇게 막 씹어가지고 먹여주고 네. 예,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입속 세균들이 전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탓을 뭐 많이 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문제가 있으시면 그 잇몸이 안 좋으시면 네. 나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냐. 나는 그냥 포기해야지. 내 잇몸도 그냥 이제 이번 인생 끝난 것이냐. 아이고. 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균이 결국 침 속에서 떠다니는 동안에는 어차피 염증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리 세균이 많아도 그 세균이 치아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양치질 잘하시면 뭐 무슨 세균이 많다고 해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양치질 방법은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워낙 많이 들으셔서 예전에는 뭐 치아 옆으로 닦지 뭐 옆으로 문대 닦지 말고 위아래로 닦아라 이런 얘기 환자분들한테 많이 해드렸지만 요즘에는 뭐 그걸 모르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방법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일단은 뭐 저는 어떤 방법을 쓰시든 구석구석 꼼꼼히 잘 닦으시면 좋겠다라고 보통 권유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이제 본인이 양치질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오른손잡이다. 그럼 치약을 들고 오른쪽을 막 닦은 다음에 원래 닦던 데를 한참 닦다가 나머지 부분을 조금 닦고 끝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시간을 배분해서 잘 닦으시면 좋겠다는 것과 대부분 잘 안 닦이는 부분이 이 바깥쪽보다는 혀 쪽이나 입천정 쪽이 더 안 닦이기 때문에 양치질을 할 때 혀 쪽이나 입천정 쪽을 먼저 시작을 하셔서 닦으시고 바깥쪽을 닦으시면 더 잘 닦일 것 같다 이런 식의 권유도 드리고 있습니다.